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1년의 시작을 원격으로 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마지막도 이렇게 원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 반갑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비교이랑 자연무역, 보호무역 이제 오늘부터 해서 찍어서 선생님 올릴 거고, 지금 시각은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선생님이 많이 찍고 많이 올릴 건데 하여튼 선생님 약속했던 대로 주말까지는 해서 다 올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인강 수강 기록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 강의 수업에서는 확률하고 그리고 문제수식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3시간 동안 인강으로 비교문이랑 그 다음에 자유무역 보호무역을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신호적으로 프린트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국제수시 마지막 문제 프린트에 보시면 마지막에 3문제 있잖아요. 그거 중에 한 문제씩 각각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해를 도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교과서 142쪽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142 펴주시고요. 자, 그래서 세계 각 나라들은 왜 무역을 할까 가보도록 합시다. 커피 수입량 세계 7위의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는 6, 7세기 무렵 에티오피아의 카파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것은 서양의 선교사와 외교관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래요. 커피를 가비차나 가베차, 커피를 음차한 거지, 가베차. 그리고 고종은 커피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다. 20세기 들어 커피는 민가에도 보급되고 70년대 인스턴트 커피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우리 2016년에는 커피 수입량이 세계 7위의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커피를 그 토양 조건이나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수입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의 로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전공 도서, 커피 하나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 되게 많이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나온 대학에서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시면 단과대 건물들이 이렇게 다 있거든. 그래서 그 대학들, 여러분들이 지망하시는 웬만한 대학들에는 웬만한 대학, 그 단과 대학의 건물들이 따로 있을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그 단과대의 정체성이 되게 강하거든.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그 다음에 상경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신과대 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대, 공과대, 교육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신과대 건물이면 여기 옆에가 법과대 건물이고 지금은 로스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문과대 건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대학로 선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충당실, 그리고 그 뒤가 사회과학대, 그 뒤가 이제 상경대, 경영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정문의 기점으로 굉장히 가까운데 문과 애들은 다 멀리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 과에는 없었지만 여기 옆에 이제 법과대 지하에 그 카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과대랑 그 옆에 교육과학대가 바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교육과학대 쪽에 1층에도 카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많이들 아메리카노 사드시고 수업 때 이렇게 참여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대학생만 되더라도 그 커피를 되게 많이들 마시게 되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우리 남자친구도 군대 가서도 그렇게 간부들이 인스턴트 커피, 맥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커피들을 많이 드십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직도 커피를 이렇게 자주 마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시긴 마시는데, 내가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그날 내가 100%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뭔가 카페인이 필요해서 진짜 집중해야 되는 상황일 때만 나는 커피를 마시거든. 그리고 일부러 몸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커피가 어느 순간 중독되면 아무리 마셔도 이게 그 각성 효과가 잘 안 나타날 테니까 일부러 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너희들이 이거 보고 있을 때는 지난주일 것 같고, 오늘 기준으로 엊그제 내가 이틀은 아니고 하여튼 하루 밤을 새서 시험 문제 경제를 냈단 말이야. 그때 내가 1리터짜리 메가커피에서 그거 사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마시면서 막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맞아.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가 계획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3시간이잖아, 50분 동안.
그래서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이 들어주느라 고생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하나의 특전으로 뭐냐면 매 수업 시간마다 이번 기말고사의 어떠한 힌트랄까요? 팁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쯤에 벌써 2배속 해놓고 그냥 플레이만 시켜놓는 애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143쪽 가볼게요. 무역의 의미와 필요성 가보도록 합시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농촌에 밀밭이 많았고 밀밭 위에 종달새 노래가 정겨웠다. 왜 갑자기 문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밀밭에 보기 어렵다. 파인애플과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잘 생산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다. 왜 그럴까? 당연히 무역해서죠. 그래서 무역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 아까 커피 얘기도 그렇고. 자, 무역이란 국가 간의 상품을 사고 파는 활동을 말한다. 이거 볼게요. 인강의 최대 단점은 선생님 혼자 떠들어야 된다는 거. 시장에 가면 필리핀산 바나나, 칠레산 포도, 미국산 쇠고기 등 상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게 생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을 통해 수입한 외국 상품들이다. 이 외국에서 수입과 수출이 가능하게끔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통과 통신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교역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야지 사실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그 문단 마지막에 한번 좀 밑줄 좀 쳐줘. 오늘날에는 거기 마지막 문단 보시면 국제사회가 국경을 초월하여 한 나라처럼 되어가는 현상 밑줄 치고 세계화 한번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세계화 속에서 이 서로의 경제가 진전되는 모습이 뭐가 나오냐면은 마지막에 무역 형광펜, 밑줄 국가 간의 상품을 사고 파는 활동. 그래서 또 밑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무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세계 각 나라들은 무역을 통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웬 갑자기 통합사회 시간이 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맨날 경제 보고 그래프 보고 하다가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통합사회로 확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무역이 가능하게 됐던 이야기는 세계화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경제 교과서에서 하고 싶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이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자료를 보면 무역 의존도라는 공식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역 의존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래프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2016년 GDP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비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역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형광펜 무역 의존도. 밑줄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무역에 긴밀한 연관을 지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산출하냐면 국내 총생산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에다 밑줄을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선생님이 수능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쨌든 학교에서 사회 선생님으로, 나는 사회 선생님이란 말이 더 좋거든. 경제 선생님이란 말보다. 그러니까 나는 사회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회를 보는 눈을 이렇게 더 틔워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그걸 이제 내가 교과목으로 경제가 있으니 경제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사회문화를 가르치면 사회학적, 문화학적 시선으로 보게 하는 거고, 내가 정치학업을 맡았으면 정치학적 시각, 법학적 시각,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로 넘어가면 그걸 이제 윤리적 시각, 지리적 시각, 역사적 시각까지 내가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선생님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사회선생님으로서 정말 은퇴하기까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어. 당장 지금 이 패턴으로 수명 단축하면서 살다가는 내가 볼 때는 한 2달 있다가 약간 나 진짜 이제 그만 때려치고 나갈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사회선생님을 그만둘 때까지 한 10과목 정도는 가르쳐 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벌써 많이 가르치긴 했어요. 내가 중학교에 있으면서 사회 1, 사회 2 가르쳐봤지, 통합사회 가르쳐봤지, 경제 가르쳐봤지, 내년에 아마 사회문제 탐구 맡게 될 거고 벌써 5과목을 맡았단 말이야. 그래서 모르겠어. 나중에 주문형 강좌나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역 의존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GDP인데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해보세요. 내가 이 얘기 왜 했냐면 그래서 나는 수능 강사도 물론 중요하지. 왜냐면 수능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시험이고 공부해서 성적을 내야 되는 시험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맞고, 그것도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기출문제 드리고 그거 여러분들 질문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3학년에서 경제 볼 친구들 내년부터 해서 겨울방학부터 보충 수업을 쭉 가지만 아까 그건 좋은데 그것도 열심히 할 건데, 이 무역의존도가 사실은 이번 6월 모의평가, 고3 모의평가에 이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막 수능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뭔가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고 이거는 내 사상과는 아직까지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3학년 때는 수능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무역의존도는 GDP에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니까 그 경제 규모에서 수출입과 수입액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GDP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생산적인 측면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 분배적 측면 말고 지출적 측면으로 보면 결국에는 계산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선생님 수출액은 당연히 여기 NX에 들어가지만 수입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빠지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GDP 안에 이거 들어가는 덕분에 이거가 아니고, 그냥 그 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 나라 경제 규모 대비 얼마나 수출액이 차지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수입액이 차지하는가를 보는 건지라, 이거는 이론상으로 100%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GDP, 그러니까 그 나라 생산된 걸로만 봤을 때는 뭐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오히려 정말 개방 경제로 확 열어놔서 수출과 수입이 그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역의존도 100%가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계산이 서로 다른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뭘 써주시면 되냐면, 이 무역의존도 말고 수출의존도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의존도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써줘,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수출의존도는 GDP분의 수출액, 그리고 수입의존도는 GDP분의 수입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대략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액은 35.11%, 수입액은 28.79%로 무역의존도는 63.9%였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규모가 작고 자원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무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이제 144쪽 넘어가셔서, 자, 밑줄. 각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는 수출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사서 쓰는 것이 유리할 때는 수입을 한다. 이런 밑줄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역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때, 언제 수출합니까? 그리고 언제 수입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방금 밑줄 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자국 생산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때는 그 나라가 가지고 수출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수입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 간단한 원리가 가장 무역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토양이나 뭐 지리적 환경을 봤을 때 당연히 바나나나 뭐 파파야, 뭐 망고 이런 거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확실히 물론 기름은 안 나지만 우리는 똑똑한 인재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수출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걸 수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자기가 잘 만드는 것에 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의 밑줄, 무역이 발달하면 국가 간 분업과 특화가 촉진된다. 이라는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거기에 특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특화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 내가 예를 들어 A국이 있고 B국이 있고 C국이 있고 난 C국에 사는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감마,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내가 그거를 특화를 했어. 그러면 결국에 이것의 전제 조건은 다른 데는 알파를 만들고 얘는 베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특화된 것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걸 무역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밑줄 특화는 교역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밌는 거 그 마지막에 밑줄 교역이 발달하면 특화가 촉진되고 특화의 촉진은 교환을 더욱 활발하게 한다. 이런 밑줄을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특화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 특화를 했더니 그래서 무역을 했더니 그게 다시 특화를 하게끔 만드는 와 저기 무역 엄청 많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델타에 뭐 오메가에 오메가 어떻게 쓴다? 아 이렇게 오메가에 물리할 때 옴 아니에요. 아무튼 이 오메가에 내가 특화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144쪽에 위에 가보시면 무역에서 어느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비에 생산할 수 있어서 이 상품 생산에 전념하는 것 밑줄 특화에다가 형패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 무역의 추이를 보면은 2016년 현재 조달러래요. 아우, 욕한 거 아니야? 오, 아찔하네요. 그 16조 달러, 그리고 15.9조 달러, 그러니까 10조 이 정도 되는 거니까 합쳐서 20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지금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인데 2.5로 가야 되나 3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 겨울에 발생한 바이러스다 보니 내가 볼 때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약간 활개를 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생산 과정의 세계화 교역은 완제품의 수출과 수입뿐만 아니라 밑줄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그걸 이제 우리는 국가간 분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가간. 그래서 왜 우리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사는 선진국에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건 개발도상국에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는 또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각자의 나누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공장에서도 다시 어느 원료를 만드는 데는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저 제품의 그러니까 그 중간재는 여기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제품만이 수출 수입이 아니라 그 부품들까지도 수출 수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5쪽에 무역은 국내 상품에서 사고 파는 활동과 다른 특징이 있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역은 국가 간의 교역이므로 거래 통화, 거래 조건, 운송 방법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상거래, 다시 말해 국가 안에서의 상거래라는 큰 차이점이 있을 텐데 무역의 가장 큰 특징은 1번.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사용하는 화폐가 국가에 따라 다르다.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배워놨죠. 외국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는 배워놨습니다. 다음 2번. 국가마다 법과 제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와 기술의 이동이 국내에서만큼 자유롭지 않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으로 이 생산 요소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통관, 그리고 관세 이런 것들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제거래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국내 거래보다는 재화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은 국가 간의 무역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거래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을 거야. FTA랑 WTO. 이거 내가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에 가르쳐줬던 거 기억해요? 우리 비교의 1시간 굉장히 진하게 배우기 직전에 내가 이걸 가르쳐드렸는데 혹시 약자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다. Free Trade Agreement, WTO는 월드 트레이드 오르거니제이션, 얘가 자유무역협정, 얘가 세계무역기구. 그래서 이 세계무역기구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그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혹시 무역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기구. 그리고 FTA는 우리끼리는 서로 관세 없이 협정을 하자라고 해서 정말 우리 옆 동네 팔듯이 그 나라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FTA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생생탐구 가보시면 우리나라의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민수의 할머니는 1970년대 가발 공장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두 분 모두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생산했다는 점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의 변화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주요 수출 품목 1972년에 나왔더니 편물의 제품이 뭐지?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합판, 가발, 뭐 신발, 유, 생사가 뭐냐면 생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면직물에 들어가는 그 실, 그리고 면직물이 바로 나오네. 그 다음에 활선어, 오징어. 굉장히 1차 산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2016년 갔더니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주요 수출국의 현황을 봐도 우리나라의 상위 10개국이 미국, 일본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2016년에는 중국이, 우리 그때 뉴스 기사 봤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전체 무역액의 절반이 중국이었고, 그러니까 25%가 중국이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또 반이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반 포지션이 미국이었고, 이렇게 갔었던 거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고, 베트남이 지금 계속 순위가 앞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수능에서 제2외국어 원래 베트남 없었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베트남이 교류가 많아지니까 이 베트남어도 생긴 것들. 그래서 인도가 다행히 8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작년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들아, 인도가 10억이고,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중국을 이제 앞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인도의 물건을 팔지에 대한 고민은 경영학과 관련된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도 인도가 많이 올라왔어. 아직은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가와나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의 상위 10개 순위, 그리고 수출 상대국 상위 10개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은 경공업에서 첨단 제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주로 미국, 일본입니다. 완전히 이제 중국입니다. 사실 지금 무역 순위 보면은 홍콩하고 대만이 이게 떨어져 있긴 한데, 홍콩하고 대만을 같은 중화권으로 묶는다고 하면 훨씬 더 중국 쪽의 교역량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걸 또 나와봐요. 전체 수출 대상국 중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을 봤더니 1912년은 90%였어요. 그러니까 그 10개 나라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을 팔았다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려와서 67.55%까지.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도 통합사회 때 배웠지만, 얘들아, 우리나라 수출 더욱더 많은 국가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잖아.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수출이 점차적으로 가자화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다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 이런 평사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할만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여러분들하고 한 거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시 우리 끊고 칠판 한번 지웠다가 이제 146쪽에서 비교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과서 146쪽, 그래서 이제 무역의 원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물건들을 수입하여 쓰지만, 어떤 물건들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어도 수입해서 쓰기도 한다. 왜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수입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다 끼겠다고 기억나지? 결국에는 수출하는 건 자국이 잘 생산하고, 그러니까 자국이 타국에 비해서 더 잘 생산을 하는 거고, 내가 수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이쯤에서 시험 문제 팁 하나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거의 약간 맨날 수명을 깎아먹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말이야. 자, 객관식 수능 문제, 오수령 6문제고요. 객관식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난이도가 하, 난이도가 중, 난이도가 상 이렇게 있는데, 하가 6문제, 중이 8문제, 상이 6문제.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 개헌강 수업에서 앞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으라고. 이 하에 해당하는 6문제는 배점도 똑같아요. 6문제가 다 똑같고, 그리고 교과서만 여러분들이 읽어만 봤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얘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얘를 조금 정성스럽게 풀고, 얘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얘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난이도별로 이렇게 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 내가 출제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물론 수행평가 많이 받고 물론 수행평가에서 조금의 변별은 될 것 같아요. 조금의 변별은 아예 안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막 많이 될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내신이 나오는 과목이니까 9등급으로 그러면 이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변별할 수 있도록은 해야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점수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출제하면서 계속 내 머릿속에 있었어. 그래서 그 상태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문제 패턴은 1학기 2차 집필고사, 기말고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알겠지? 여기까지. 또 얘기 안 합니다. 첫날. 네. 아무튼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무역의 원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토강 쌓일 때 배웠던 절대 우리로 그리고 비교 우리로 가보도록 하자고요. 밑줄,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무역 당사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 그러니까 무역이 해야만 한다. 그리고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죠. 절대우이론, 비교우이론. 우리 작년에 잠깐 배웠던 거 되돌려볼까? 절대우이론 주장했던 학자가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니? 절대우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에런 스미스예요. 보이지 않는 손. 근데 내가 말했잖아. 절대우이론에 큰 한계점이 하나가 있어.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랬을 때 이 한계점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비교우이론을 설명했던 그 학자 이름은 데이비드 리카로입니다.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무역원리에서 절대우이론하고 비교우이론은 결국에는 얘네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고 이론인데, 보호무역도 사실은 그 이론이 되는 근간의 기본이 있고 학자가 있거든. 그래서 얘네를 알기 위해서는 얘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우이론 삼각펜 쳐주시고, 밑줄, 무역을 할 때 상대국보다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상품은 수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드는 상품은 수입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인 바나나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바나나를 직접 생산하려면 생산비가 많이 들 건데,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서 잘 생산할 수 있는 사과를 생산해서 바나나 생산국과 무역을 통해 서로 교환한다면 두 나라가 서로 좋은 제품을 값싸게 소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절대우이론은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잘 만드는 거에 투자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되는 것에 투자합니다. 그랬을 때 얘들아, 절대적이라는 이야기가 뭔지를 좀 이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생산비인데, 이 절대우이론, 무역원리를 내가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 같은 양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비가 적게 들던지, 아니면 동일한 노동이나 동일한 하여튼 생산 요소를 투자해서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생산량을 더 많이 산출할 수 있는, 생산량을 많이 산출할 수 있는 것에 많이 만드는 것에 특화하는 것이 바로 절대우이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과에 특화하고 동남아 지역의 국가는 바나나에 특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각국과 외국의 그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각국과 외국 두 나라가 일정한 노동을 투입해서 쌀과 육류만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1시간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래. 다시 말해 동일한 생산비를 투자해서 1시간이라는 노동 시간을 동일하게 투자해서 동일한 생산비, 여기서 생산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노동도 되고요, 뭐 자본도 되고 아니면 돈도 되고, 하여튼 뭔가 만들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그 생산비가 동일한 입장에서라면 생산량이 더 많은 국가가 특화하는 것이 맞겠죠. 그랬을 때 가보시면 각국하고 의국이 있는데, 각국이 쌀 그리고 육류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봤더니 각국은 4kg을 생산할 수 있고 육류를 2kg을 생산할 수 있대요. 그랬을 때 의국은 3kg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류를 6kg 생산할 수 있게. 이거 5월의 개념인 건 알지? 쌀을 4개 생산하거나 혹은 얘를 2개 생산하거나 을국을 쌀을 3개 생산하거나 혹은 육류를 6개 생산하거나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쌀을 비교했을 때 갑국이 더 잘 만들고 육류를 비교했을 때 을국이 더 잘 만들고 이렇게 특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절대우이론. 너무 쉽지. 근데 이 절대우이론이 가진 이론적 한계가 뭐라고?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때는 쌀도 을국이 생산하고 육류도 이 을국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역이 안 이루어지죠. 얘는 무조건 수출만 하고 얘는 무조건 수입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교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보세요. 절대우이론은 두 상품의 생산이 하나는 갑국이 유리하고 다른 하나는 을국이 유리할 때 무역에 이익이 발생한다는 건데 만약 두 상품의 생산 모두 갑국이 불리하고 을국이 유리할 경우에는 무역이 이루어질까? 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밑줄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다른 재화와 비교하여 생산의 기회비용이 적을 때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비교우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비교우위로 평행편 쳐주시고 밑줄 한 나라가 상대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수출을 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이 불리한 상품은 수입하는 것이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까지 밑줄 쳐놓고 이때 두 나라가 각각 상품을 특화할 때 다른 나라보다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특화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 다시 말해서 비교이론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기서 들어가는 말은 상대적으로죠.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것에 특화하거나 생산량을 많이 만드는 것에 특화하는 건데 이 상대적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해 기회비용이 적은 거다. 다시 말해 그것을 만들기 위한 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 우리는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되는 재화의 양이 더 적은 물가가 특화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비교우위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비교우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리고 무조건 이 비교우위론에 따지면 어느 국가든 다 뭔가는 하나 특화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혀지잖아요. 선생님이 작년에 잠깐 설명했지만 비교우위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유일한 케이스는 저 나라랑 우리나라가 서로가 포기되는 기회비용이 똑같으면 설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비교우위는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지형이나 기후 등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같은 것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고 기술 수준도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우위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똑같은 기회비용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 인강이나 평상시 수업보다 조금 딴 얘기를 덜 하는 느낌이 나죠. 왜냐면 어쨌든 나도 너희들 공부하는데 그 내신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 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타이트하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50분 곱하기 3으로 안 나오게끔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좀 걱정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뭐 이제 거의 이제 내 품 안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해야 되는 느낌인 거잖아. 선생님 화면 올라오셨다면서요. 수업에서 만날 것 같은데 담이면 물음표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내가 어쨌든 내년 2학년 애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애들도 어쨌든 내년 2학년 때 경제를 가르치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1학년 통합사회에서 경제 파트를 이제 새로 오신 경영쌤께서 가르치시고 계시거든. 근데 나는 그게 좀 걱정인 게 나는 이거를 우리랑 작년에 같이 통사에서 했었으니까 얘들아 이거지? 이거지? 기억나? FTA? WTO?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게 맞춰갈 수가 있는데 얘네들하고는 그 파트에서 그거는 안 맞춰봤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은 조금 또 고민이긴 합니다. 내 고민이야. 생산탐구 현실에서 비교의 원리는 어떻게 적용될까? 영희는 옷을 사러 의류 매장에 갔는데 예쁜 옷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졌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영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신발도 외국에서 생산한 것인데 우리나라 옷이나 신발도 분명히 잘 만들 텐데 왜 굳이 수입을 하는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봅시다. 다음에서
변호사 A씨가 직접 타자를 치지 않고 비서를 고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지 한번 이유를 대보세요. 변호사 A씨는 뛰어난 변호 업무로 의뢰인들이 흔히 시험된다.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는 수입도 매우 많다. 한편 A씨는 대학 시절 컴퓨터로 많은 과제들을 작성하면서 뛰어난 타자 실력도 극대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비서보다 타자를 더 잘 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A씨는 비서를 해고하고 자신이 직접 타자 치는 일을 해야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정답은 당연히 고용을 해야겠죠. 왜? 봐봐. 야, A씨도 사람이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에 한계 속에서 살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본인이 정말 잘하는 변호일도 하면서 타자까지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지. 근데 만약에 얘들아, 그래도 타자 치는 거를 비서한테 맡겨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변호사 일에만 더 집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우리 비교 이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내가 변호를 하려면 결국 타자 쳐야 되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 근데 내가 타자를 쳐야 되면은 변호해야 되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 그치? 근데 변호했을 때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변호도 못하고 타자도 나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타자를 쳤을 때 포기되는 가치가 내 거보다는 작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비서분을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비서분에게 내가 타자 치는 걸 맡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변호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봐봐. 그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A씨는 변호 업무에 집중하고 적은 보수를 받는 비서에게 타자를 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그 이유를 기회비용의 개념과 비교 후의 원리로 생각해 본다면 적어봅시다. A씨는 타자를 칠 때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시 A씨는 타자를 칠 때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A씨는 타자를 칠 때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변호사 A씨의 사례에 나타난 경제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이유를 써보자. 우리나라가 옷도 기술도 더 좋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그걸 이제 의류로 만드는 데 쓰기보다는 다른 데에다 특화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류에 대한 비교 우위가 방글라데시에 있다. 이 비교 우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이 의류를 만드는 이유는 의류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작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가 의류산업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다가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더 작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머리를 많이 넘기고 있잖아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머리를 못 자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는, 이렇게 머리를 넘긴다는 이야기는 내가 정신이 점점 이렇게 감긴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인강이 이제 내 친구들도 몇 명이 봅니다. 유튜브로.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봐요. 근데 애들 중에 그 피드백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 야, 너는 머리를 짧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각도를 조금만 더 이 화면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잠깐만 우리 148쪽 가보도록 합시다. 무역의 원리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 다음 글은 애덤 스미스의 절대이론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사례를 통해 절대이론과 비교이론을 적용해보고 무역을 통해 각 나라들이 어떻게 이득을 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애덤 스미스, 포르투갈과 영국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포르투갈 노동자는 영국 노동자보다 포도주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영국 노동자들은 야무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포르투갈은 각자 자기가 잘 만드는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하면 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리카도는 포르투갈 노동자와 영국 노동자보다 포도주와 야무 모두 잘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밑줄 좀 쳐줘봐. 비교 우위의 원리에 따르면 상품 생산력이 열등하여 절대 열의에 있다고 불리는 국가들조차 수출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서술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갑국하고 을국이 표 1번이에요. 갑국하고
보시면 4, 2, 3. 근데 너네 이거 볼 때 항상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생산비인지 생산량인지 뭐라고 했는데 거기 봤더니 노동 1시간당 노동 1시간당의 생산량이래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생산량이 똑같은데 생산비가 똑같은데 생산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절대율로 봤을 때는 당연히 쌀을 가축이 더 많이 생산하고 육류는 의국이 더 많이 생산하니까 이렇게 특화해서 교환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비교의로 가보자고요. 149쪽 가보시면 이번에는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봤더니 쌀 누가 더 잘 만드니? 을국이요. 육류도 누가 만드니? 을국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을국은 무조건 수출만 하고 각국은 수입을 해야 되나? 아니요. 한국가도 수출하고 한국가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잘 보자. 자, 생산비를 가지고 생산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각국은 얘들아 이 1시간 동안에 쌀을 4개를 만들 수 있고 육류를 2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쌀을 하나 만드는데 그 시간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그러니까 물리적 아는데 비용이 우리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1시간에 쌀 4kg를 생산할 수 있으면 나는 쌀 1kg를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15분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15분을 내가 육류를 만드는데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육류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 거야? 0.5개 만들 수 있다는 걸 느낌 오지. 그래서 육류 2분의 1이 기회비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육류 만드는데 시간을 다 썼어. 그러면 나는 쌀 4를 포기한 거잖아. 그랬을 때 육류 2개 만들다가 쌀 4개를 포기했으니 육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쌀 몇 개 포기? 2개 포기. 그치? 그 다음에 의국도요. 쌀 5개 5kg를 만들기 위해서 난 육류 2개를 포기했으니 육류 2개를 포기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요. 육류 10개를 만들기 위해 쌀 5를 포기했으니 육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2분의 1을 포기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육류를 2분의 1개 포기하는 것이 더 낫고 그 다음에 육류의 입장에서 보면은 쌀을 2분의 1개 포기하는 게 더 좋으니 각국은 쌀을 투자하고 결국은 육류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결국에는 기회 비용을 잡아서 계산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회 비용으로 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알아보는 무역에 이득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생산 가능 곡선에서 각국과 을국은 두 나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노동의 총량이 2000시간이래요. 그랬을 때 그 2000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 2000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생산량을 봤더니 각국은 8, 4, 을국은 10, 20. 그래서 절대의로 보면은 둘 다 을국이 특화해야 되지만 한쪽이 기회비용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8, 4, 10, 20. 그랬을 때 결국엔 얘 2분의 1이 잡힐 거고 육류 그 다음에 얘는 쌀 2개 잡힐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육류 2개가 잡힐 거고 쌀 2분의 1개가 잡힐 거야. 그랬을 때 얘 특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밑줄 마지막에 교환 비율이 쌀 한 톤당 육류 1톤으로 정했다고 하자. 이런 밑줄 쳐놓고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이득이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랬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각국의 입장에서 얘들아 생산 가능 곡선으로 봤을 때 쌀이 있고 육류가 있을 때 결국에는 8 그리고 4 요게 가능했던 생산 가능 곡선이었는데 내가 8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20개를 다 만든 다음에 내가 8개를 온전하게 쟤한테 다 갖다 줄 때 1대1로 교환한다고 하면 나는 결국 육류를 8개까지 소비가 가능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원래 나는 요 정도 안에서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었지만 교역을 통해 요만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지. 그래서 요게 교역 시 나에게 발생한 이득의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을국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2000시간과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1대1로 교환한다라는 전제 하에만 가는 겁니다. 너희들 막 작년에 선배들이 막 2000시간인데 선생님 얘는 훨씬 더 많이 만들잖아요. 2차원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아니고 이거 2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만든 걸 오롯이 다 쟤한테 갖다 주면 얼마까지 내가 소비할 수 있니? 요거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을목은 쌀 10이었고 그 다음에 육류가 2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었고 소비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 1대1로 교환한다고 해서 20개를 각색하고 그걸 모로씩 걔한테 다 갖다 주면은 나는 결국 쌀 20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조형했을 때 4개 주어지는 이득이다. 그러니까 양국이 다 이득을 갖게 될 테니 결국에는 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나 이런 다양한 뭐 무역 전에 생산량, 소비량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프린트로 더 꼼꼼하게 개념을 조금 다져놓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그것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내년에 수능 볼 친구들만 내가 겨울방학 때 그 부분만 다시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있는 절대우위, 비교우위는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우리 다음 2차식 때는 그 비교우위와 관련해서 우리 문제 프린트 나눠준 거 있잖아. 거기서 선생님이 문제 하나 같이 풀어줄 테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 이야기인 자유무역, 보호무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이 11시 25분인데 선생님이 아마 오늘 또 촬영을 할 것 같으니까 뭐 언제든 하여튼 또 우리 반 학부모님하고 상담하고 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웬만하면 이 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해주려고 지금 이 태블릿으로 지금 1교무실에서 선생님 구석으로 와 있습니다. 이 태블릿을 대여해 주신 건 허종호 선생님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 허종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비교우위 문제 방금 배운 걸 가지고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비교우위 문제가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생산비인지 생산량인지를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우위로 쓸 수 있는지 혹은 비교우위로 풀어야 되는지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 볼게요. 11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XJ와 YJ만 생산하는 갑국과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면 결국 얘는 생산량의 측면이죠. 그리고 양국은 생산 요소의 양이 같고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에만 특화해서 교역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러면 표로 바꿀 수 있을 텐데 갑국하고 외국하고 봤을 때 XJ, YJ 이렇게 놓고 보면 갑국은 결국 XJ를 15개, YJ를 10개, 외국은 XJ 10개, YJ 5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우위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갑국의 입장에서가 다 특화가 될 테니까 설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비교우위로 해야겠죠. 그래서 비교우위는 결국에는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갑국의 입장에서는 이 15개를 만들기 위해서 YJ 10개를 포기했으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YJ 몇 개를 포기해야 되죠? 3분의 2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YJ 2분의 1개를 포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XJ 2분의 3개, 그리고 얘는 XJ 2개 포기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XJ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작죠? 그 다음에 YJ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더 작으니까 결국 을국이 XJ를 만들고 갑국이 YJ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세 번째 교역 조건 설정.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갑국은 XJ 하나가 YJ 3분의 2개랑 같은 효과니까 결국 갑국 입장에서는 XJ 하나를 YJ 3분의 2개보다 더 그쪽 나라에서 갖다 줘야지 내가 교역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입장에서는 YJ 하나를 XJ 아이고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쭉 지우고
자, 그래서 다시 가보면 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yz 특화니까 yz 하나를 xj 2분의 3개보다 더 줘야 될 거고, 그다음 의국 입장에서는 xj 하나를 yj 2분의 1개보다 더 줘야지, 그쪽 나라에서 줘야지 교역에 응할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갑국은 xj 15개랑 yj 10개를 동시가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국은 xj 생산의 절대 우위는 둘 다 갑국에 있네요. 다음 y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의국보다 작으니까 특화를 했겠죠. 4번 갑국은 yj 특화, 의국은 xj 비교 우위를 가진다. 정답 4번. 5번 특화로 생산되는 xj 총량은 10개 만들 거고 yj 총량은 10개를 만들 거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4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 후에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은 요 순서만 놓고 가지고 풀어도 충분히 풀릴 거다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